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리딩 케미스트리의 이다혜. 김신지입니다. 저희가 드디어 첫 공개 방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목소리로만 만났던 저희를 직접 보실 수 있는 기회인데요. 5월 15일 금요일 저녁 7시 서울 종로구의 북카페 오티움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밀리의 서재의 회원이라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고요. 신청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50분을 모실 예정입니다. 신청하실 때 사연 써주시면 사연 재미있게 써주신 분들 중심으로 아마 모시게 될 것 같은데요. 재미있는 이야기 또 리딩 케미스트리와 얽힌 추억 많이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삭제되지 않은 저희의 날것의 대화를 라이브로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요즘 노잼 시기가 와서 기분 전환할 이벤트가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모집은 4월 20일부터 26일까지 일주일 동안만 진행됩니다. 오늘부터 신청하실 수 있어요. 네, 지금부터 신청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밀리의 서재 공식 인스타그램에 들어오셔서 프로필 링크를 눌러주세요. 하단의 이벤트 목록 중 리딩 케미스트리 공개 방송 버튼을 통해 지금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듣고 계신 플랫폼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먼저 밀리의 서재를 통해 듣고 계신 분들이라면 밀리의 서재 검색창에 리딩 케미스트리 공개 방송을 검색하신 후에 공개 방송 신청 포스트로 오시면 됩니다. 팟빵에서 듣고 계신 분들은 리딩 케미스트리 채널의 구독 버튼 바로 밑에 있는 공지사항을 누르시면 신청 링크가 있으니 확인 부탁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유튜브 등의 플랫폼을 통해 들으시는 분들은 이 에피소드의 더보기란을 클릭하시면 신청 링크가 있습니다. 즐겁고 알찬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공개 방송에서 만나요. 우후. 오늘의 머릿말. 이상하게도 여행만 가면 미술관에 열심히 갑니다. 대체로 웅장한 경향이 있는 미술관 건물 자체를 경험하는 일도 좋거니와 미술관에는 깨끗한 화장실과 멋진 작품을 앉아서 볼 수 있는 유자들이 있으니까요. 미술관 체험에는 정말 미술만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특별함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리딩 케미스트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다혜입니다. 한스 홀바인의 대사들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영국 런던에 있는 내셔널 갤러리에서 이 그림을 볼 수 있는데요. 이 그림은 두 사람의 초상화이기도 합니다만 굉장한 정물화이기도 합니다. 시간과 우주에 관련한 지식을 상징하는 지구본과 시계를 비롯한 여러 사물들이 그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그림이 유명한 이유는 두 남자 가운데에 있는 길쭉하고 기이한 형상 때문입니다. 수수께끼의 길쭉한 사물을 이렇게 보면 해골이 되거든요. 원근 왜곡이라고 하는 시각적 퍼즐인데요. 전성기를 살고 있는 것 같은 두 남자가 서 있는 사이의 빈 공간에 죽음을 상징하는 물건을 그리는 것은 바니타스 혹은 메멘토 모리라고 부르는 도상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나 죽고 삶의 한복판에서 도취해 있는 그 순간이야말로 끝을 생각할 때라고요. 이 그림을 표지로 삼은 같은 제목을 공유하는 소설을 오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소설도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박혜진 편집자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혜진입니다. 예, 지난번에 안나 까리나 편을 통해서 숨어있던 카레닌파 분들이 많이 나오신 것 같습니다. 이 에피소드의 반응이 유독 뜨거웠는데요. 청취자분들께서 남겨주신 댓글 몇 가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밀리의 서재에서 도희강님이 남겨주셨습니다. 투박함이 킥이다. 100번 공감하는 말입니다. 두 분 덕분에 시작부터 신나게 웃었네요. 월요일부터 매번 긍정을 주시는 리케 언제나 응원합니다 해주셨고요. 밀리의 서재에서 빗방울을 새는 디자이너 97591님이 남겨주셨습니다.
2권까지 읽다 그만뒀었는데 3권이 최고라 하시니 다시 도전해봐야겠어요. 아니 이렇게 말씀해주신 분이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1권 읽다가 그만뒀는데 2권 읽다가 그만뒀는데 3권이 좋다고 하니까 끝까지 읽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고 제가 아는 분들 중에도 이거 방송 듣고 읽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네.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 들으면서 네. 막 한참 웃으면서 들으면서 너무 웃기다 재밌다라고 생각하고 시작했는데 진짜 너무너무 재밌다고 고맙다고. 역시 편집자님. 저희가 인도한 걸까요? 그럼요. 이 편집자님의 어떤 굉장한 선구안과 네. 설명이 아닌가. 카레닌에 미친 박혜지 편집자님의 어떤 굉장한 설명. 많은 분들을 네. 유혹한 것 같고요. 팟빵에서 고노도로 소선생님이 남겨주셨습니다. 두 분이 말아주는 고전 덕질 진짜 오늘 레전드 탄생이네요. 고3 끝나고 이 책을 읽었거든요. 웬만하면 같은 책을 안 읽는데 이 책은 읽어야겠어요. 보통 자기 전에 밀리에서 책을 읽는데 이렇게 자기 전 시간이 기다려지기는 처음입니다. 우와. 진짜 두 분의 케미 덕에 월요일이 행복합니다. 팟빵에서 NH 트러닝 님이 남겨주셨습니다. 아니 제가 어쩌다 여기까지 흘러들어왔을까요? 할 일 하면서 듣는데 너무 재밌어서 일을 멈추었습니다. 유익한 시간 보냈어요. 항상 고맙습니다. 일을 하다가 멈추셨다고 하니까 좀. 네, 책을 네.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네. 근데 저는 사실 이번 편을 찍고 나서 처음으로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겠지만 저는 그 리딩 케미스트리 녹음하러 올 때는 내가 무슨 말을 할지 모르고 오고 녹음하고 나갈 때는 업로드 날짜조차 여쭤본 적이 없었어요. 네. 근데 지난번에 나가서 다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거 언제 올라간다고요? 여쭤봤더니 3월 30일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까지 제가 도저히 제 목소리를 다시 못 들을 것 같아서 그 얘기를 하는 한 번도 고전 덕질 다시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3월 30일 날 그게 몇 시에 업로드 되는지를 사실 몰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원래 그게 자정이더라고요. 근데 그걸 모르고 한 퇴근할 때쯤 오후 5시쯤 제가 이제 야근을 마음 먹고 그때쯤 이제 처음으로 들어가 본 거예요. 올라왔나? 하면서 들어갔는데 이미 팟빵에 댓글이 많이 달려있고 맞아. 그리고 제가 제일 놀랐던 게 그 러닝타임, 그 시간, 녹음 시간 그걸 보고 이분들이 아예 편집을 안 하셨어. 다 올라갔겠구나. 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막 이제 가슴이 막 쿵 떨어지면서 댓글들을 읽었는데 저는 되게 걱정을 했는데 너무 재밌어 해주셔가지고 너무 뿌듯했습니다. 정말요. 네네. 네, 저도 다시 들어도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마 안나 까리나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근데 저는 진짜 앞부분만 조금만 다시 들어봤는데 제 목소리가 다른 채널에서 말하는 제 목소리랑 너무 다른 거예요. 이미 약간 시작할 때부터 약간 들떠 있고 네. 막 빠라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게 그쵸. 못 듣겠다. 이거를 진짜 너무 이미 내가 들뜨고 뭔가 즐거워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민망하더라고요. 그쵸.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오늘은 맞아. 카레인을 얘기하는 날이야. 그리고 막 작가님 뭐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계속 끼어들어서 막 아니라고 막 하면서 막 얘기하는 게 정말 굉장한 큰 재미였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애플 팟캐스트에서 문두콩 님이 남겨주셨습니다. 다혜와 혜진의 즉흥 대화 영원히 듣고 싶다. 꼭이요. 라고 해주셨고요. 스포티파이에서 오드리 님이 남겨주셨습니다. 역대급 에피소드입니다. 늘 재밌게 듣고 있지만 이번엔 진성으로 빵 터지길 여러 번이네요. 저는 100% 서사적인 인간이고 안나 까레리나 읽으면서 안나 커플보다 키티 커플 좋아했었어요. 그런데 이번 에피소드 듣고 나니 다시 읽어보고 싶어지네요. 특히 남편에 집중해서 아이고 배야. 혼자 생각하면서 자꾸 웃는 중이에요. 키티 커플을 좋아하시다니 상처받으셨겠어요. 저 얘기를 정말 듣고. 우리가 너무 얘기 안 했거든요. 막 지루하다고 그리고. 그러니까. 스포티파이에서 나범님이 남겨주셨습니다. 이처럼 날것의 방송. 두 분 정말 영혼의 단짝이시네요. 웃느라 말도 못 이으실 때 저도 같이 웃었어요. 안나 까리리나 오래전에 사놓고 모셔놓고 있는데 이제 읽어볼 결심이 생겼어요.
제 픽은 카레닌일까요? 브론스키일까요? 여러분, 이거는 한 번쯤 해보실 만하다. 맞아요. 네. 그 만약에 내 픽이 브론스키다? 그러면 덕질만 하세요. 아, 연애, 실제, 맞아. 네, 실제로 브론스키랑 사귀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음. 덕질까지 하시는 게 좋다. 예, 브론스키가 픽이라면. 제가 그 기자님이 그 스토리에 올리신 이렇게 그런 거 보면서 어떤 그 선생님께서 이거 듣고 나서 아 근데 혜진 편집자님 왜 이렇게 육각형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라고 하시는 걸 보고 그분한테 직접 가서 DM을 드렸는데 네. 뭐였냐면 그러니까 왜 육각형을 싫어하냐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 뷔페에 가서 아 이 집 정말 나의 맛집이야 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모두의 취향은 나의 취향이 아닌 것 같은 느낌? 그치. 그래서 육각형 중에 어디가 부러졌느냐가 굉장히 이제 어떤 나의 취향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 너무 육각형이면은 아 이거는 내 게 아니야 라는 그렇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모든 것에다 다 괜찮다고? 그게 뭐? 네, 뭔가 나한테 어필하는 그 뾰족한 한 맞아요. 끝이 필요하다. 맞아. 그리고 그 한 끝은 보통 남이 볼 때는 부족하면서. 별로여야 된다. 맞아. 그렇죠. 그래서 예, 그 옛날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어린이 동화 그림책 같은 건데 완벽한 동그라미는 떼굴떼굴 굴러가서 아무하고도 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약간 이질어진 부분이 있는 도형이라면 그 이질어진 부분이 딱 맞는 도형을 만나서 예, 더 이상 굴러가지 않고 안정적으로 설 수 있는 거죠. 근데 약간 그런 느낌으로 육각형 뭐에 쓴단 말인가. 그리고 사실은 육각형은 없어. 맞아. 예, 실제로는 없습니다. 실제로는 없어. 그래서 정말 본의 아니게 예, 박혜진 편집자님의 연애관, 남성관, 사랑관 이런 것들을 알게 되었다. 네. 그리고 너무 재밌었기 때문에 혹시 지난번 에피소드 안 들으신 분 계시면은 지금이라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진짜 같이 앉아서 수다 떠는 느낌으로 유쾌하게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잠깐. 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생각한 게 있었어요. 그 저의 그 격앙된 목소리를 들으면서 아 그러면 왜 나름 저도 이렇게 어디 이렇게 말씀드리러 출연도 많이 해보고 그쵸. 북토크도 많이 해봤는데 유독 균질적이지 않은 목소리를 여기서 내고 있느냐에 대해서 잠깐 돌아본 거예요. 네. 그랬더니 그게 있더라고요. 제가 어쨌든 다른 뭐 콘텐츠 찍으러 가면 그게 뭐 미음사 TV든 예. 뭐 아니면 뭐든 카메라를 앞에 놓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근데 맞아요. 그때 어쨌든 저도 모르게 카메라가 앞에 있다라는 것이 의식이 되는데 리딩 케미스트리를 하러 올 때는 어쨌든 이 방 안에 네. 기자님이랑 저를 그러니까. 가둬놓고 추조실 그리고 분이. 불도 흰물이 아니라 꼭 저 전구색 노란불을 네, 켜놓으신단 말이죠. 그리고 제가 무슨 말을 해도 기자님이 계속 고개를 끄덕여 주세요. 네. 이게 바로 함정이다. 여기에 넘어갔다가 이렇게 됐다라는 그쵸.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꿀잼이다. 라는 맞습니다.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녹음에서 말씀해 주신 코스튬에 이어서 혹시 도서전 위에서 생각하고 계신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으신가요? 아, 도서전. 요즘 이제 저의 어떤 도파민을 제가 쏟아붓고 있는 대상이에요. 저희 팀에서 바로 이번 주에 그 팀장님 주도로 이렇게 TCI 검사를 다 같이 했어요. 어머, 그리고 이제 각각 이제 상담도 받고, 재밌겠다. 네, 그리고 이제 팀워크에 대한 상담도 받고 했는데 TCI 검사가 뭐냐면은 이제 어떤 되게 전문적인 MBTI 이런 것보다 되게 전문적인 심리 상담 검사인데 타고난 기질과 후천적으로 발현된 성격 이걸 구분해서 알려주거든요. 근데 이제 기질 부분에서 3가지를 테스트하는데 하나가 자극 추구, 그 다음에 위험 회피, 그리고 사회적인 민감성 요 3가지였어요. 근데 그 자극 추구라는 첫 번째 측면에서 제가 100점 만점에 100점이 나온 거예요. 나 완전 반대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제가 얼마나 노력하고 살고 있는지 아시겠죠? 웬일이야. 그래서 저 가끔 보면은 사실은 브론스키 좋아하시는 거 아니었어요? 카레닌이 진짜 자극 추구죠. 항상 화가 나 있잖아요. 근데 정말 자극을 정의하시오. 뭐라고 딱 말하기가 어렵지만 어쨌든 공인된 검사지에서
제가 자격치가 와. 100점이라고 한 거예요. 제가 자극을 별로 안 추구한다고 생각하셨거든요. 네. 안정형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왔죠. 멀쩡한 사람이라고. 저는 이런 평가를 들을 때 너무 행복해요. 정말. 내가 완전히 속아 완벽한 넘겼구나. 네. 근데 제가 이제 어머나. 엄청 자극 추구형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선생님께서도 근데 이제 제가 사실은 뭐 술도 안 즐기고 담배도 안 피우고 게임도 안 하고 하니까 굉장히 이제 뭔가에 잘 중독될 수밖에 없는 성향인데 너가 이제 뭔가에 뭐에 중독되어 있는지 보자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게 약간 그 일에서 만나는 요런 이슈들이에요. 노벨 문학상, 도서전 이런 거가 딱 시작이 되잖아요. 그럼 처음에 약간 하기 싫어하는 척 하면서 사람들이 쟤 왜 저래? 라고 할 만큼 급발진. 몰입을 해요. 예, 몰입을 해. 이유를 몰라. 도서전 담당자가 될 때까지만 해도 저는 저 스스로 제가 하고 싶지 않아 한다고 생각했어요. 저런. 어쩔 수 없다. 이제 이미 연차가 이렇게 됐으니까. 근데 주말 내내 세계 각국의 도서전 브이로그를 보고 있는 나를 발견해. 그러면서 이제 완전 이거에 빠져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사실 그 코스튬 아이디어도 진짜 열심히 생각해서 낸 거였는데 그 어떤 댓글에서 내가 그거 좋다는 얘기를 못 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객관적이지 않구나. 네. 마음을 접고 저 그때서야 알았어요. 재밌다고 해주실 줄 알았어요. 정말요? 네. 그리고 이제 막 엄청나게 막 그 수많은 아이디어 중에 사실 이미 하나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저만 그 아이디어를 짠 건 아니고 같이 이제 저희 도서전 팀에서 아이디어를 발전시켜가지고 지금 이제 실현시키는 단계에 들어갔는데 그게 무엇인지 말씀드리면 재미가 없으니까. 그렇죠. 직접 도서전 가셔서 민음사 네. 부스 가시면 이 이상한 걸 박혜진 편집자님이 했다고? 라고 생각하시면 역시나구나 되겠네요. 하실 겁니다. 근데 떨어진 거 하나 말씀드리면 네. 저희 이제 민음사가 올해 60주년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60이라는 숫자랑 도서전을 좀 연결을 시켜보려고 그 60갑자 아시죠? 네. 60갑자를 벌써부터 심상치. 60갑자가 이렇게 원위로 되어 있잖아요. 네. 60갑자 판이. 그 판을 막 돌려. 어, 룰렛처럼. 환갑 됐으니까. 60갑자로. 60갑자를 돌려. 그래서 그에 맞는 책을 세계문학전에 500권 정도 추천해주는. 근데 나 이거 약간 마음에 드는데. 마음에 드세요? 네, 왜냐하면 이렇게 돌려서 나온 걸로 추천? 이런 거는 뭔가 우연과 랜덤성이 운명이 있죠. 그죠? 결합된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니까요. 네. 게다가 재밌을 것 같은데. 60이면 MBTI 16가지 종류보다 더 재밌잖아요. 그쵸. 많잖아요. 그리고 같은 게 된 사람 찾는 거 재밌을 것 같고. 그치. 근데 떨어졌습니다. 차가운 반응이었나요? 이거 그냥 이러셨어. 조아람 부장님. 떨어졌고 어떤 아이디어 하나가 지금 이제 실현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은 진짜 저도 기쁜 마음으로 네. 도서전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이 안 와요. 도파민이 돌아서. 저희 오늘은 헨리 제임스의 대사들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사실 뭐 세계문화전집 읽어보신 분들 중에서 대사들 같은 경우는 안 읽어보신 분들 혹은 제목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대사들 다루고자 하신 이유가 어떤 걸지 궁금했습니다. 우선 저 개인적으로 이 대사들 관련해서 어떤 추억이 있는데요. 왜냐면 제가 처음으로 그리고 어쨌든 제가 회사를 다닌 이후 10년 동안은 유일하게 제가 저의 할당으로 떨어진 원고를 반납한 책이 바로 대사들이에요. 책임 못 지고 못 하겠다고. 그래서 이게 물론 이제 그때가 제 생각엔 한 4원에서 대리 정도 됐을 때니까 막 경력이 많고 그런 건 아니었었지만 어쨌든 제 앞으로 원고를 할당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유가 너무너무 어려워서 이걸 할 수가 없다고 반납을 해가지고 사실 반납할 때 경력이 얼마 안 됐을 때 반납하는 게 더 어려워요. 네, 맞아요. 왜냐면 그때는 더 내가 제대로 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기 때문에 저 못하겠는데요, 이해 못하겠는데요, 어려운데요라는 말 하기 더 힘들거든요. 근데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안에서 뭐 얘기하는 개념이 이해가 안 가. 그러면 제가 뭐 인강을 듣고 따라잡든 뭐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해볼 텐데 그런 게 아니고 이 소설이 그 심리적 사실주의 기법이라고 계속 어떤 심리 상태를 묘사하고 그 심리 상태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서사를 계속 설명을 하는데
지시어 같은 게 엄청 많이 나와요. 음. 뭐 그랬다. 그가 뭐 어쨌다. 그리고 뭐 이렇게 막 계속 설명을 해.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뭐 의식의 흐름 기법이랑 약간 헷갈리실 것 같아 말씀드리면 그 의식의 흐름이라는 것은 그 우리가 머릿속에서 하는 생각이 얼마나 사실 논리적이지 않은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되게 파편화된 생각들을 이렇게 나열하는 것이라면 심리적 사실주의는 똑같이 어떤 심리 상태, 의식 상태에 주목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 안에 확실한 로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대로 진짜 따라가면서 읽어야 되는데 못 따라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앞으로 가고 하다가 내가 이 소설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몇 개월 동안 고민을 하다가 결국 팀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팀장님이 이 책을 책임 편집하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책에 대해서 되게 이제 내가 실패한 원고다라는 책을 가지고 되게 이렇게 뭔가 상실감이 컸는데 이 책이 몇 달 뒤에 출간이 돼서 제가 읽어봤는데 내가 못하겠다고 했던 그 원고가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재밌게 읽은 거예요. 근데 그 재미가 어떤 느낌이었냐면 제가 그동안은 뭔가 이걸 하나도 틀리지 말고 이해해야 돼 라는 생각에 약간 강박적으로 몰입해서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면 진짜 비로소 이 사람의 머릿속으로 쑥 들어간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그런 게 이제 뭐 그가 누구야 뭐 이런 게 따지지 않고도 다 이해가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와 진짜 재밌다 하면서 읽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류의 소설은 내가 이 사람 속으로 빠져들면 너무 재밌고 못 빠져들면 영원히 끝낼 수가 없는 책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해준 책이에요. 근데 못 빠져드는 것도 아주 쉬운 일이에요. 사실은. 그럼요. 네, 그 헨리 제임스는 한 번 읽기 시작하면 다 찾아서 읽고 싶어지는 네. 작가인데 사실은 그 한 번 읽기 시작하면 그 한 번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많은 분들이 헨리 제임스 유명은 한데 접근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맞아요. 느끼시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여인의 초상 같은 작품이 맞아요. 아마 가장 네네. 좀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고 그게 분량이 좀 적어요. 그쵸. 네, 그래서 이제 그 작품으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것도 뭐 제목에 주는 어떤 느낌이라든가 이런 거는 약간은 다를 수 있다. 맞아요. 네, 그래서 헨리 제임스는 뭐 어떤 작품으로 시작하시면 좋을까? 뭐 오늘 이야기하는 대사들 방송 들으시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편집자님이 말씀해주신 것들 중에서 한국어 문학에서는 대명사를 잘 쓰지 않습니다. 맞아요. 예, 대명사를 잘 쓰지 않고 그것이 뭔지를 가능하면 써주려고 해요. 네. 예, 그리고 그 같은 단어 반복하지 않으면서 그걸 반복해서 언급할 때는 꼭 그런 좀 용법이 있단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것이라는 말 잘 안 쓴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이게 그 영어로 된 소설 아니면은 뭐 서유럽 문학까지도 저는 읽다 보면은 정말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잠깐 딴 생각하면 맞아요. 어디서부터 내가 그것이 뭔지를 모르게 됐는지를 맞아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읽다 보면은 이 그것이 그것인가? 내가 생각하는 그것인가? 왜 여기서 계속 뭔지를 얘기 안 해주고 다 대명사로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뿐이 아니라 이제 뭐 he, she 이런 거 다 맞아요, 포함인 거죠. 뭐 맞아요. 그는이 뭐야? 누구야? 누구 지금 어디서 헷갈린 거야? 이걸 맞아, 모르겠는 맞아.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대명사에서 헷갈리기 시작하고 특히나 이제 번역이 또 그것을 완전히 원문 그대로 충실하게 반영하는 경우는 정말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있는데 대사들 읽으실 때 그런 어려움이 없으리라고는 할 수 없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는 책이 아니겠는가라고 느끼면서 오늘 편집자님의 어떻게 나는 이 소설에 빠지게 되었는가 이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소설을 되게 재밌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너무 즐겁게 읽었다는 기억은 있었지만 최근에 이 책을 제가 다시 떠올리게 됐던 게 제가 최근에 계속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받는 어떤 성격적인 피드백 그리고 그로 인해 생긴 고민이랑 딱 맞닿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주변으로부터 제가 계속 너는 너무 좋은 말로 말하면 순진하다. 세상 물정을 모르고 사람들을 모르고 그래서 너는 언젠가 한번 크게 사기당할 거야. 이런 얘기를 이제 반복적으로 들었어요. 근데 그 반복적으로 듣는 주체가 저랑 너무 가까운 사람들인 거죠. 특히 그중에서 2명이 있는데 한 명은
저기 경기도 수원에 살고 있는 저의 여동생 맨날 저에게 그렇게 막 손가락질을 해요. 언니는 아직도 그걸 설명을 해줘야 하냐? 뭐 책은 왜 읽는 걸까? 저렇게 책은 많이 왜 읽는 걸까? 이러면서 저렇게 세상을 모르는데 막 이렇게 늘 그렇게 저를 비난해 왔어요. 정말 여동생만이 할 수 있는 말이네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동생이니까 한 번은 나를 저렇게 이기고 싶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귓등으로도 듣지 않은 거죠. 그러면서 저렇게 한 번은 내 위에 서서 내려다보고 싶은가 보다. 그리고 이제 그 동생 딴에는 내가 세상을 모른다는 어떤 혐의를 씌우고 싶은가 보다. 내가 세상을 더 알면 더 알지. 뭐 네가 뭘 알아? 턱을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네. 나는 아는데. 근데 이제 두 번째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게 바로 제 옆자리에 앉아있는 동료 김민경 편집자예요. 맨날 그 파티션 너머로 막 서가지고 또 막 이런다 또 순진한 소리 한다, 세상 모른다, 또 그런다, 막 이렇게 막 저를 막 맹비난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 깨달은 거죠. 이 두 사람은 서로를 몰라. 나만 알아. 똑같은 말을 하는 거죠. 근데 나랑 너무 가까운 두 사람이 계속 같은 피드백을 하니까 이게 진짜 나를 설명하는 말인가? 를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둘의 이야기를 차분히 종합을 해보니 저는 되게 착한 아이 컴플렉스, 그러니까 도덕적인 어떤 결벽성 이런 게 있어서 누구를 봐도 선뜻 판단하려 하지 않고 약간 점잔 빼듯 뒷짐을 지고 있는데 이런 태도가 사실은 결국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데이터를 쌓지 못하는 결과가 나와서 세상과 사람을 알지 못하고 계속 저렇게 머리가 순수한 상태로 남아있다라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막 처음엔 반발을 했죠. 아니다. 나는 책도 이렇게 많이 읽는데 이 소설 속에 얼마나 많은 인간의 전형이 나오는지 알아? 그리고 또 저는 가장 좋아하는 콘텐츠가 사회실험이에요. 사회실험? 약간 그런 일종의 통제 강박.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한? 아니 일단 나 자신에 대한 통제 강박이 하나가 있고 네. 이 세상이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통제 강박. 맞아요. 그 사실 소설 읽는 것도 일종의 사회 실험의 연장이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 어떻게 생각하나 그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난 내가 세상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인간이라는 종, 인류에 대한 관심일 수는 있지만 너는 네 주변에 세세하게 사람 하나하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라는 그 피드백이 어느 정도는 좀 사실이다, 객관적이다라고 이제 스스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다시 떠오른 작품이 이 대사들이라는 작품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스트레더라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이 스트레더는 남자고 거의 노년에 가까운 나이로 나와요. 지긋한 신사고 그리고 직업도 사실은 저랑 비슷한데 편집자거든요. 근데 편집자인데 어떤 편집자냐면 정말 소수의 사람들만 있는 어떤 고급 문학 잡지를 편집하는 편집자예요. 근데 이 편집자로서 계속 이 잡지를 간행해내는 데는 뭐 어디 출판사에 속해 있거나 자기 돈으로 하는 게 아니고 돈이 꽤 많은 자신의 약혼녀, 유선부인의 돈으로 요 맞아. 잡지를 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 잡지 제일 1면에 편집인으로서 자기의 이름이 써 있는 것에 굉장히 뿌듯함을 느낍니다. 이 잡지는 막 대중적으로 성공한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도 아니지만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한테 되게 이 잡지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는 지점이에요. 그 또한 나랑 비슷하다. 약간 뭔가 때로는 내가 남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에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노년의 남자인 거죠. 근데 이 남자가 그 유선 부인 잡지를 내는데 돈을 대주는 그 약혼자로부터 부탁을 하나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약혼자에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체드라는 아들이에요. 근데 얘가 그 유럽에서 방탕한 생활에 빠져 있는데 얘한테 사업을 물려줘야 되니까 얘를 다시 미국으로 이 엄마가 살고 있는 미국으로 데려와 달라라는 부탁을 들은 거예요. 그 부탁을 받고 그 특명을 받고 유럽에 막 도착한 특사, 대사. 그래서 이 제목이 대사들이고 앰버서더라는 의미거든요. 나중에 이 체드의 누나까지도 오기 때문에 대사들 이게 복수형이 되고 이게 바로 이 책의 제목이 된 겁니다.
근데 이때 그 유럽과 미국이라는 것은 상당히 좀 약간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이 시절에 그 청교도주의가 지배하던 미국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달리 굉장히 도덕적으로 엄격하고 경직된 곳이고요. 반면에 유럽은 되게 이제 오래된 구세계, 미적인 경험들이 범람하는 곳. 그래서 미국인의 관점에서는 유럽 이퀄 타락인 그런 곳인 거예요. 지금이랑 좀 다르죠. 근데 이렇게 유럽에 파견된 그 대사, 스트레더를 당황시키는 사건이 하나가 일어났는데 분명히 이 미국, 그러니까 미국의 그 울렛이라는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체드의 가족들은 야, 체드가 원래도 좀 애가 방탕하고 그런 면이 있었잖아. 근데 유럽에 가서 얼마나 물 만난 듯이 살고 있겠어. 분명히 애가 완전히 망가졌을 거고 이렇게 안 오는 거 보면 걔 거기 여자 있어. 근데 그 여자도 분명히 형편없는 여자일 거야. 그러니까 빨리 데려와. 지금 안 오면 그 돌아가신 아버지한테서 사업 물려받는 거 꿈도 꾸지 말라고 해. 이렇게 얘기를 듣고 왔거든요. 근데 그 체드를 너무나 되게 오랜만에 이 유럽에서 만났는데 너무나 근사해져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선 되게 세련되져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너무나 그럴듯하고 멋진 모습으로 변해서 처음에는 아예 체드를 거의 알아보지 못할 정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체드를 만나기 전에는 뭐 그가 어떻게 변했을지 상상을 다 해봤지만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가 아예 아닐 수도 있다는 상상은 해보지 못했다. 그래서 이 스트레더라는 인물이 엄청나게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 체드가 어떻게 변했느냐, 이 무엇이 체드를 변하게 했느냐라는 주제가 이제 큰 줄기를 이루면서 이 책을 따라가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이 체드의 변화를 이 스트레더라는 인물이 어떻게 보고 이해하느냐가 맞아. 이 전체적인 서사에서 그 바닷속에 잠겨 있는 것처럼 계속 이렇게 파도를 일으키면서 또 이야기를 끌고 가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작품 전체적으로 이 세상 물정 모르고 약혼녀의 부에 기대어 살고 있던 그치만 굉장히 도덕적이고 존경을 받는 스트레더라는 인물이 이 체드라는 젊은이의 변화, 체드라는 젊은이의 사랑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오해하는지 그 과정을 통해서 완전히 어떤 다른 인식으로 전환돼 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어요. 근데 이 쓸데없이 순수하고 도덕적이어서 존경을 받지만 재미없는 사람. 이 스트레더라는 인물, 이 할아버지가 저랑 계속 닮았다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더라고요. 어떠세요? 기자님이 보기엔 좀 저랑 닮았나요? 네. 너무 약간 재미없게 산다고 스스로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뭔가 이 사람의 이런 뒷짐지고 있는 듯한 이 태도? 이게 물론 저는 이 사람보다 나이도 훨씬 어리고 여자지만 되게 닮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이 사람이 되게 잘 놀라요. 모든 곳에. 체드가 저렇게 변했다고? 저렇게 변했다. 그러고선 뭐만 보면 뭐 갑자기 이미지들이 범람했다. 이미지들이 막 덮쳐왔다. 이렇게 하면서 잘 맞아. 놀라는데 그 잘 놀라는 성격이 또 저랑 되게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 인물은 나이가 많은데 우리가 나이 많은 사람에게서 기대하는 어떤 특질들을 갖고 있지 않은 거죠. 그쵸. 그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특유의 나이브함 같은 것으로 맞아요. 연결되는 것이고 그래서 되게 신기하게도 책을 읽다 보면은 이 스트레더가 나이가 별로 안 많은 사람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맞아요. 젊은이 같죠. 왜냐하면 경험이라는 측면에서 이 사람은 자기 눈앞에 있는 것에 매번 새롭게 정확하게 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나이를 많이 먹은 이 소설 속의 등장인물들은 대체로 약간 모든 것이 시들하고 그러니까 이미 경험했어. 이미 여기 와봤어. 이미 이런 감정 경험해봤어. 라고 생각하지만 스트레더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감각이 굉장히 무뎌지지가 않았고 그 무뎌지지 않았다는 거는 사실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특유의 나이브함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장점하고 단점은 원래 분리가 안 되기 때문에 네. 이 사람이 약간 나이브한 면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 로맨틱한 관계가 있는 사람의 돈으로 자기의 허영심과 지적 욕망을 충족시키면서 사회적인 명망을 얻는 일을 해왔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직 때가 안 묻었어. 사실 때가 묻었어야 되는 나이인데 네네. 때가 묻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 경험이라고 하는 것으로 돌입했을 때에는 모든 것에 굉장히 잘 반응하는 인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나이가 많다는 느낌이 들지가 않고 이 대사를 읽는 독자가 몇 살이든지 간에 이 인물이 이 할아버지는 이렇게 느낀 애가 아니라 굉장히 스트레이터에 빠져들기 쉽게 이야기가 구성이 돼 있는 거죠. 이 인물의 특성 때문에. 네,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좀 특이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편견이 있잖아요. 네네.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네네. 모든 편견에 대해서 이것은 사실에 근거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네. 그런 나이가 말 들수록 하니까. 더. 예, 더. 내가 이렇게 느끼는 데는 이유가 있어. 그동안 내가 봐왔던 이러이러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지금 쎄한 감정이 드는 거야. 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의 자기가 경험으로부터 기인하는 감각적인 판단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실은 더 이상 눈앞에 있는 것에 새롭게 반응할 수가 없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럴 수도 근데 있겠다. 예. 근데 이제 이 사람은 가기 전까지는 유럽에 가기 전까지는 자기의 그런 판단에 대해서 별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처럼 보였는데 이제 그것을 실제로 경험하면서는 이 사람은 정말 신기하게도 자기가 본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인 거죠. 근데 이거는 굉장히 천재적인 재능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본 것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보고도 머릿속에 있는 것으로 치환해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가 눈으로 본 것을 실제로 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대사들이라는 소설에서 스트레더라는 인물의 감정을 따라서 심리적인 변화를 따라서 작품을 끝까지 너무너무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약간 읽으면서 이 사람은 참 팔자가 좋다. 이렇게 살 살아야 수 된다. 있었던? 예.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가라고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종종 이런 특히나 고전 문학들을 읽을 때 이 작가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런 소설을 쓴 작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배경 그리고 그런 어떤 넉넉함으로부터 오는 그러니까 정말로 경험하고 싶은 것을 경험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보고 싶은 곳에 갈 수 있고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자기가 글로 남기는 작업, 객관화시킬 수 있는 작업,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읽힐 수 있는 작업을 할 수 있는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가끔씩은 이렇게 읽고 있으면은 굉장히 생활인의 감각 같은 것과 아주 먼 곳에 있는 지적 작업을 고도로 해온 사람들이 쓰는 글을 읽을 때 느끼는 기묘한 소외감과 또 기묘한 부러움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헨리 제임스 읽을 때도 좀 그런 느낌을 받곤 합니다. 제가 왜 스트레이트에 공감했는지 기자님 설명을 들으면서 알았어요. 저는 생활인인데 생활인의 감각을 갖고 있지 않거든요.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했지? 그 스트레더라는 인물이 그냥 약혼녀 돈으로 잡지를 낼 수 있는 그 마인드라고 하실 때 굉장히 사실 공감이 갔고 또 이 사람이 그래서 뭔가 변화, 자기를 놀래키게 하거나 감탄하는 변화가 일어났을 때 나는 인정할 수 없어. 이런 태도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크게 손뼉을 치면서 감동을 하거든요. 근데 그 맞아요. 모습도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내가 내 상식선에서는 제가 진짜 방탕하고 완전 그냥 무슨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어야 해. 왜냐하면 그게 내가 여기에 쟤를 데리러 가기 위해 온 이유고 그 미국에서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의 기대에 정확하게 맞는 그쵸. 행동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딱 봐도 너무너무 근사하고 딱 봐도 괜찮아졌어. 이렇게 봤을 때 보통 사람들은 내가 뭘 잘못 본 거 아니야? 뭔가 제가 날 속이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그 모습 자체에 굉장히 감동을 받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그 감동받는 모습이 제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표시를 해놨는데 함께 마주 앉은 이 시간 동안 체드는 의심할 바 없이 스트레더의 표현을 빌리자면 아주 괜찮은 사람으로 보였다. 스스로도 우습지만 짧고 강렬한 그 순간적인 상상에서 체드의 위엄과 상대적인 엄격함은 그에게 거의 경외심을 안겨줄 정도였다. 아무렇게나 얹힌 모자 아래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그 표정에 경험이 엿보였다. 더구나 본인이 나서서 의수되거나 허세를 부려서가 아니라 그 자체의 힘으로 경험의 양과 질이라는 심오한 요소에 의해 저절로 나타나는 것이었다. 여성들의 눈에 띄는 남자들이란 바로 이런 모습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반했어. 젊은이의 달라진 모습을 보고 경외감을 느낄 정도였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진짜 순수하게 감동을 하고 있는데 또 이런 표현도 써요.
그러니까 이제 나만 제가 달라졌다고 보는 게 아니지 하고 이제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걔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많이 달라졌죠. 제가 아주 좋아했던 오래된 책의 새로운 판이라고나 할까요? 뭐 개정도 되고 보완도 되고 최신 유행에 맞게 바뀌었는데 그동안 알고 좋아했던 그 책이라고 보기는 힘들죠. 그러니까 책에 비유해서 걔가 완전 개정판이 나왔다.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해요. 그랬더니 스트레더가 이렇게 외칩니다. 맞아. 바로 그게 내가 알고 싶었던 거야. 오랫동안 친숙했던 책이 몰라볼 정도로 바뀌었다고 했지. 그렇게 만든 편집자가 누군가. 라고 진짜 얘기를 해요. 너무 최고야. 근데 저는 이 대목이 너무 귀엽고 좋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주말에 결혼하는 친구 그 진주에서 결혼을 해서 KTX를 한 오면 가면 7시간 정도 탔는데 그 기차 안에서 이 책을 읽었거든요. 근데 제가 요 대목을 그 갈 때 읽은 게 아니라 올 때, 그러니까 서울로 올 때 읽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까 갈 때 조금만 덜 자고 이 부분을 봤으면 친구랑 친구 남편 있는 데서 서영아, 너 너무 멋지게 변했다. 널 이렇게 만든 편집자가 누구야? 이렇게 제가 육성으로 한번 해봐줄 수 있었는데. 스트레더라고. 이게 내가 이거를 그러면서 그 남편분을 이렇게 한번 띄워드릴 수 있었는데 내가 이거를 왜 올 때 봤지? 결혼식 끝나고 봤지? 하면서 막 안타까울 정도로 이 문장이 너무 귀여웠어요. 그래서 이제 스트레도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 얘가 이렇게 멋진 개정판이 나왔어. 이 책의 편집자가 누구야? 해서 주변 사람들을 이제 탐문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체드의 주변에 되게 근사한 모녀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비혼의 모녀인데 딸이 잔인데 좀 어려요. 그치만 뭐 체드랑 엮이지 못할 정도로 어린 건 아니고 그 엄마, 비혼의 부인이라고 있는데 그 부인은 체드보다 10살 정도 많아요. 그리고 남편이 있어요. 별거 중인 남편이. 이 모녀 중에 과연 누구일까? 이라고 이제 궁금해하게 되죠. 그러면서 처음으로 이 체드의 그 일상에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근데 관심을 가지면서 막 관찰을 해보니까 처음에는 무조건 딸일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면 설마 저 사람이 그치. 그것도 일종의 편견에서 오는 생각인 거죠. 결혼도 했고 10살이나 많은데 저 여자겠어? 라고 잔이 또 아름답잖아. 라고 이제 아무리 그쪽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해도 근데 아닌 것 같아. 느낌이 저 엄마야. 비혼의 부인이야. 라는 거를 깨닫게 되죠. 근데 그 비혼의 부인은 이 체드를 이렇게 멋지게 편집할 만한 그 정도의 여성인 거예요. 굉장히 외적으로도 멋있지만 뭔가 되게 우아하고 또 지적이고 매력적인 그런 분위기를 풍기는데 스트레더조차도 딱 한 번의 비혼의 부인을 만나자마자 굉장히 매료됐을 정도로 멋진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제 비혼의 부인이구나 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커플에게 어떤 면에서 굉장히 반해요. 이 파리라는 공간, 그 모든 것이 너무나 어떤 미적인 경험으로 충만한 이 공간에서 이 비혼의 부인과 체드가 사랑하는 이 모습 자체가 마치 이 노인의 눈에 한 편의 영화처럼 비치게 되고 어느 순간 이 사람이 이 커플을 지켜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여기에 온 건 대사로서 완전히 상실한 거죠. 임무를 띠고 왔는데 이 사람들을 지켜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결국 체드가 아저씨 따라서 제가 뭐 미국으로 뭐 돌아가죠라고 하는 순간에 못 가게 막는 사람이 바로 스트레더가 돼요. 아니야, 가지 마. 너가 안 가면 분명히 저쪽에서 화가 나서 올 거거든. 네 누나랑 매형이 올 거거든. 게다가 너의 그 약혼녀 같은 여자까지 데리고 올 거거든. 그 사람들한테 제대로 보여줘. 네가 얼마나 멋있게 변했는지 제대로 보여줘. 라고 할 정도로 완전히 그냥 자기 본분을 망각하고 이 사람들에게 되게 빠져드는 그런 엄청난 변화가 이 노인에게 사실 일어납니다. 그리고 저는 되게 좋아하는 장면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 체드 그리고 체드 주변에 있는 어떤 예술가처럼 보이는 젊은이들 있잖아요. 그 젊은이들과 함께하는 어떤 가든 파티 장면이 있어요. 1권에. 근데 이제 그 파티에서 그 아름다운 젊은이들 그리고 자기의 자유를 만끽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스트레더가 너무너무 자기 삶의 어떤 회한에 잠긴 거예요. 너무 아름답다. 너무 좋다. 근데 이것에
뭔가 참여하기에는 나는 너무 나이가 든 것 같아. 음. 라고 얘기를 하는 대목이 있거든요. 그래. 근데 정말. 저는 그 장면이 사실 너무 좋았던 게 그 체드의 친구에게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일어날 거라면 제때 일어나줘야 하는 일들이 있다. 제때 일어나주지 않는다면 그냥 영원히 잃어버리게 되니까. 물결이 천천히 오래도록 그를 휩쓸며 지나갈 때 그를 압도했던 것은 바로 그 상황 전체에 대한 인식이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내 젊은 날에 있었어야 됐는데 그치.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한테 휩쓸리고 영향받고 사랑에 빠지고 하는 일들이 내 젊은 날에 있었어야 되는데 그때 일어나주지 않았기 때문에 영원히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막 그 순간 정말 말 그대로 그냥 노인의 포지션에서 그 체드의 친구들한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능한 한 최대로 살아. 그렇게 안 하는 건 잘못이야. 자네 자신의 삶을 살고만 있다면 딱히 어떤 삶을 사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자네 자신의 삶을 살지 않았다면 도대체 지금까지 얻은 게 뭐란 말인가? 라고 말하면서 마치 자기에게 말하는 것처럼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어쨌든 나는 지금 내가 보게 된 것에 비해선 너무 늙었어. 하지만 적어도 아직 볼 수는 있어. 그러니까 이 상황에 참여하고 내가 경험하고 사랑에 다치고 사람들을 사귀고 막 연루될 수는 없지만 내가 약간 바깥에서 볼 수는 있어. 자네가 믿는 것보다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것보다 내가 더 사실 많이 보기는 한다네. 근데 이게 이미 늦기는 했어. 계속 늦었대요. 마치 역에서 기차가 충분히 기다려줬는데 난 기차가 거기 있다는 것을 알만한 주변머리도 없었던 것 같아. 이미 한참 멀어져 버린 기차의 아득한 기적 소리가 이제 들리네. 잃어버린 건 잃어버린 거지. 그건 분명히 해야 해. 의심할 바 없이 내게 있어서 상황이, 그러니까 인생사가 지금과 달랐을 수는 없을 거야.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생겨먹은 사람이거든, 원체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한마디로 우리는 할 수 있는 만큼만 사는 것 같아. 그치만 여전히 자유에 대한 환상은 있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또 청년한테. 그러니까 나처럼 그 환상에 대한 기억도 없이 살지는 말게. 난 결정적인 시기에 너무 어리석었던지 아니면 너무 똑똑했던 것 같아. 자유에 대한 환상을 가진 적도 없는 거 보면. 근데 자네는 다행히도 너무 젊지 않은가, 밉상스러울 만큼 젊지 않은가 말이야. 이렇게 막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대목이 저는 30대 후반밖에 안 됐는데도 너무 사실 와닿는 거예요. 뭐 나는 항상 뒷짐을 지고 있고 재미있게 놀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서 그냥 늘 이렇게 보고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막 좀 아직 이미 늦지 않았나? 라고 생각하는 되게 지점들이 있거든요. 그게 뭐 일이든 아니면 누구를 만나는 것이든 혹은 내 편견 밖의 일을 하는 것이든 간에 관해서 아직 벌써 늦어버렸어. 벌써 이미 나는 늦었어. 라고 하는 대목들이 있는데 너는 밉상스러울 정도로 젊지 않냔 말이야. 라고 말하는 이 대목이 확 와닿으면서 그래 어쩌면 나는 아직 누군가의 눈에는 밉상스러울 정도로 젊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 되게 그런 가든 파티 장면? 막 초록이 막 있고 맞아. 막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고 음악이 있고 술이 있는데 딱 어느 정원 한켠에 앉아서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노인. 그 노인이 하는 말. 그게 되게 막 마음을 울리더라고요. 그 지금 읽어주신 부분에서 너무 똑똑했던지라고 너무 하는 어리석었던지. 네.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무 똑똑한 건 너무 어리석은 것과 일맥상통한다는 얘기예요. 이 두 개가 따로따로 있는 둘 중에 하나인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이기도 한 그런 부분인데 그러니까 저는 그 똑똑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똑똑하다라는 거는 경험하지 않고 많은 것을 먼저 생각해서 먼저 예산해서 최상의 길로 가려고 하는 그리고 그것들이 많이 성공해 왔던 그죠. 사람들이 보통 그런 똑똑한 네네, 인생을 산단 네네. 말이죠. 이런 인생의 특징은 가능한 실패 확률을 줄이고 성공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들을 찾아가려고 하고 그 성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얻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바깥의 길로 굳이 갈 필요가 없는 거죠. 난 지금 고속도로로 달려갈 수 있는데 내가 굳이 여기서
비포장 국도로 음. 빠져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근데 고속도로만 달리다 보면은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예, 정말 빨리 갈 수 있는 거는 맞는데 그래서 빨리 갔는데 내가 오는 길에 지금 뭐 봄인지 뭐 가을인지 저 맞아. 멀리 산이 보이긴 하지만 사실 운전할 때 앞에 보고 운전하면서 계속 그냥 그 아스팔트 길 따라서 가는 것이고 이런 되게 기묘한 굉장히 효율이 높은 고효율의 삶이고 그리고 그게 남들의 부러움을 사기도 하지만 실제로 내가 이 삶에서 어떤 아름다움을 경험했지라고 묻기 시작할 때는 똑똑했기 때문에 놓친 것들이 항상 있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흥미롭게도 저는 흔히 얘기하는 성장 소설, 성장 네, 네. 영화라고 하는 장르의 작품들을 보면은 주인공은 체드가 아니라 음. 스트레더인 거예요. 맞아. 경험은 체드가 하고 있거든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인생 실제로 이 스트레더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삶을 살아낸 것은 스트레더가 아니라 체드예요. 근데 체드가 그죠.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렇네요. 예. 이를테면은 위대한 개츠비에서도 개츠비가 주인공이 생각났어요. 아니에요. 예. 네. 항상 이런 구도란 맞아요. 말이에요. 한국 영화 친구를 봐도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인생을 정말 풀 악셀 밟아가지고 살고 있는 이 누군가가 있고 이 사람을 지켜보고 있는 그리고 이 글을 쓰고 있는 누군가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인가라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항상 우스갯소리 삼아서 하는 얘기는 체드는 너무 재밌게 살고 있어서 글을 쓸 필요가 없어. 맞는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거는 우리가 현실에서 살고 있는 친구들 생각해도 네네. 마찬가지인 거죠. 글 쓰는 거, 책 읽는 거, 책 쓰는 거, 뭐 이런 것들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항상 생각은 너무 많고 그 머리는 이만해. 네. 생각은 다 네. 너무 많아. 생각 속에서는 안 해본 게 없어. 맞아. 하지만 해본 건 요만큼인 딱 맞아요. 그런 너무 안전지향적이고 겁도 많고 약간 소심하고 이런 사람들이고 진짜 그 인생에서 정말 소설 주인공 같은 이것저것을 다 해보는 사람들은 앉아서 굳이 이걸 글로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네. 나가서 할 수 있으니까. 이 경험과 경험에 대한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분리되어 등장을 하고 항상 이 소설을 쓰는 사람들은 경험을 지켜보고 해석하는 쪽이라는 것. 그래서 저는 이게 그러니까 스트레더는 사실은 모든 이 글을 쓰는 사람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글을 읽는 사람들 하고 닮아 있는 인물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체드 같은 인물은 현실에서 만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다 너무 쉽게 저도 스트레도 굉장히 좋아하고 굉장히 감정이입하거든요. 네. 저랑은 다른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감정이입하고 몰입하게 되는 인물인데 이제 그런 이유는 지금 이런 배경과도 관련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심지어 저랑 약간 비슷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와서 그래 뭐 제 주변 사람들의 충고대로 그래 내가 한번 세상을 관찰해 볼까라고 하면 딱 요 수순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어떤 보는 법의 그 과정을 이 사람이 대신 해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그게 뭐냐면 그 첫 번째 단계 이제 일단 이 사람들 굉장히 이 상황에서 바라보거든요. 체드랑 비혼의 부인 이 두 사람은 굉장히 아름답고 막 한 편의 영화 같고 그래서 내가 지켜줘야 되고 확 이상화하는 경향 일단 이게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얘가 이제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막 지켜주고 싶고 이 파리 생활에 굉장히 매혹되어 있다라는 거를 이 뉴욕 그 미국에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한 번씩 편지를 써주잖아요. 이렇게 매일매일 체드는 어떤 상태고. 근데 점점 이 사람의 그 톤이 변한다는 거를 약혼녀와 그 가족들이 알아차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얘가 지금 여기에서 자기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뭔가 딴짓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그쪽에서 알아차리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다 같이 막 넘어오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그 상황에서 내가 지켜줘야 돼. 이 아름다운 커플을이라고 하는 그 어떤 이상적인 기대를 계속 품는 거. 이게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했고 또 두 번째가 근데 뭐가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했냐면 이 비혼의 부인이 아직 남편이 있으니까 분명히 체드와 이 비혼의 부인의 관계는 플라토닉일 거야. 라고 자기 마음대로 짐작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요거를 이렇게 혼자 글을 막 쓰면서 가로 열고 겠냐? 이렇게 썼는데. 왜냐면은 이
이 커플이 이렇게까지 남다르게 아름다운 것은 분명히 이 여인이 자기 딴의 어떤 도덕적인 선을 지키고 있고 그치. 그것 때문에 체드가 더더욱 근사한 남자로 그치. 보이고 싶어하는 모습이 있을 것이다. 이 둘 사이에는 선이 있기 때문에 이 둘이 더더욱 아름다운 것이다.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미국에서 온 굉장히 도덕주의자인 스트레이더의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도 그 자기 경험의 한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둘은 그쵸. 분명히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이 둘의 어떤 점점 더 어떤 이상화된 기대를 갖게 되죠. 그러다가 어느 날 그 막 미국에서 누나도 막 넘어오고 이제 뭐 미국에서 막 너 거기 가서 제대로 특사로서 역할도 안 하고 뭐 사람들랑 파티 다니는 것 같고 약혼녀가 마음이 많이 돌아섰다는 걸 알게 돼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커플을 계속 지켜주려고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우연히 자기가 이제 교회로 여행을 나갔다가 뱃놀이를 하고 있는데 배가 옆에 싹 지나가는데 내가 익숙한 얼굴을 본 거예요. 근데 그게 비혼의 부인이랑 체드인 거예요. 이 둘이 여기 와서 어떻게 놀고 있지? 꽤 먼 거리인데? 근데 둘이 저 채비를 한 걸 보니까 오늘 왔다 오늘 갈 것 같지가 않다. 이 느낌을 받게 돼요. 그러면서 이 둘이 나한테 그렇게 오랫동안 연기 아닌 연기를 하면서 사실 이들이 나를 돕도록 계속 뭐 자기들의 관계를 이상화하면서 연기를 했지만 사실 이들은 그냥 흔한 커플이다. 뭐라 해야 되나? 흔한 불륜 그치. 커플이다. 흔한 불륜 커플이지. 흔한 불륜 커플이다라는 그 인식에 도달하는 대목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 그냥 조금만 세상에 대한 경험이 있는 그쵸. 독자라면 읽으면서 충분히 알 수 네. 있는 부분인데 이 사람만 놀라고 있어. 깜짝 놀라요. 또 막 나 자빠지면 너무 놀라서 나 말고 누가 알고 혜진 있었던 거지? 스트레더님. 놀라요 막 이렇게. 네,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순간 되게 뭔가 그 환상, 자기가 갖고 있던 환상이 깨졌음을 알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환상이 깨지는 거, 요거 자체도 이제 어떤 보는 법에 따르는 어떤 수순인데, 왜냐면 이상화하고 그 환상이 깨지는 거는 뭔가를 적극적으로 보게 되면 반드시 겪을 수 없는 저 실패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뭘 하게 되냐면, 그래. 그러면은 이제 내가 이들을 비난할 차례인가? 아니면은 계속 보호할 것인가? 라는 선택의 기로에 서요. 근데 가만 보니까 이 비혼의 부인이라는 여인이 자기는 계속 우아하고 지적이고 아름답고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있는. 그래서 이 여자가 되게 뭔가 남다른 여자고 너무나 근사한 여자라고만 생각을 했지만 사실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어쨌든 자기는 남편이 있는 여자이고 체드는 자유로운 몸이기 때문에 언제든 버림받을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있는 어떻게 생각하면 지극히 통속극의 하나의 되게 전형적인 여주인공 같은 마음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심지어 이제 그렇게 관계가 들켜버리고 난 후에는 비혼의 부인이 스트레더 앞에서 막 울기까지 하거든요. 근데 그 장면을 보면서 내가 이 둘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상적인 환상을 품었지만 사실 이 둘은 어떻게 생각하면 세상에 굉장히 흔한 불륜 커플이었고 이들의 감정 역시도 그렇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 상황에서 내가 그렇다면 이들을 비난할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보호할 것인가를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이 주목했던 건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거는 굉장히 복잡다단한 면이 있다. 그러니까 어떤 세상의 복잡성에 대해서 탁 눈을 뜨는 대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그 과거에 이 사람이 미국에서부터 계속 도덕주의자였잖아요. 도덕은 판단을 요해요. 선인지 악인지 아니면 바른지 아닌지 옳은지 그른지 판단을 요해서 사실 이분법에 굉장히 빠지기 쉽고 미국에 남아있는 가족들이 다 그런 식의 함정에 빠지는 걸로 그려져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파리에 와서 무언가 직접 보고자, 그러니까 도덕적인 기준이 아니라 직접 보고자 했지만 무언가를 너무나 이상화하는 그 태도 역시도 사실은 그 이분법에서 저는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봤어요. 그럼요. 너무나 아름다운 걸로 본 거죠. 미추에서 확 아름다운 걸로. 근데 이 역시도 사실은 나는 이분법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이들의 관계는 그렇게 아름답지도 혹은 그렇게 타락하지도 않은 그냥 어떤 굉장히 복잡다단한 면이 있는 존재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불륜이 아니야 라고 생각했다가 그냥 불륜이었잖아.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이미 이분법인 거죠. 네. 그치만 이 사람이 불륜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서로를 성장시킨 면이 있고
그리고 서로를 근사하게 해준 면이 음.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서로를 책임지지 못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서로를 비참하게 하는 면이 있어.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어떤 사람과 세상과 상황의 어떤 복잡성에 대해서 스트레더가 눈을 뜨는 과정이 그 보게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래, 내가 정말 이분법에 갇혀 있었지만 이제는 이 세상이 뭔가 전체적으로 보아야 함을 알 것 같아 라고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의 또 감정적으로 느껴지는 게 뭐였냐면 책임감이에요. 왜냐면 그 왜 체드가 미국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자기가 한번 붙잡았잖아요. 근데 체드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저는 그 즈음 이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아저씨가 저를 붙잡으셨잖아요. 저는 이 관계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저씨가 너무나 훌륭한 여인이니까 놓치지 말라라고 하면서 붙잡았잖아요라고 말하는 순간 내가 사실은 그 이분법에 빠져서 했던 어떤 행동들이 되게 이렇게 놀라운 결과, 엄청난 결과를 갖고 왔구나. 내가 누군가의 인생에 너무나 많이 개입을 해버렸구나. 라는 책임감을 느끼는 것 자체가 이 보는 법, 세상을 보는 것에 따르는 어떤 결과인 셈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원래는 그래, 이 세상 자체는 내가 어떻게 참여하고 끼어들어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뒷짐을 지고 바깥에서 보겠어 라고 생각을 했지만 어느 순간 여기에 이렇게 연루시켜버린 거예요, 스스로를. 그쵸. 그리고 내가 이 안에 들어와 버렸다. 이런 식으로 들어와 버렸다를 깨닫게 되는 장면이 저는 되게 좋게 보였어요. 좋죠. 네. 왜냐하면 저는 친구들이 사실 굉장히 저한테 뭐 고민 상담을 해도 쉽게 조언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쓰거든요. 근데 그래서 어떤 친구는 너는 잘 들어줘서 좋아 라고 말하긴 하지만 마음속 깊이 저는 제가 그 사람과 헤어져. 그 사람과 계속 만나. 라고 말하는 것에 따르는 책임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뒤에 서서 물러서서 지켜본다. 라는 이런 태도를 계속 견지하는데 이것이 물론 어떤 판단 유보의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때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 저는 그래서 누구의 삶에도 약간 이렇게 깊이 개입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랑도 막 이렇게 막 서로에게 흙탕물을 튀길 정도의 가까이는 잘 가지 않고 막 진창에 같이 빠질 정도로 가까이는 가지 않고 뭔가 이제 그런 끈끈한 관계가 되지 못한다는 어떤 그런 컴플렉스가 있어요. 저희 또 갑자기 얘기 꺼내서 그렇지만 남편은 친구들이랑 되게 많이 싸우거든요. 그래서 계속 싸워요, 막. 근데 그만큼 관계가 서로의 인생에 굉장히 깊이 연루되어 그쵸. 있어. 근데 저는 단언컨대 친구랑 싸운 적이 인생에서 있나? 싸우지 않아요. 되도록 좋게 말하고 이렇게 양보하고 개입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아주 친한 친구하고도 뭔가 내가 너무나 고민이 있어서 연락을 할 때 굉장히 여러 번 생각해요. 내가 얘 잠을 깨우지 않을까? 얘가 혹시 이 시간에 일찍 잠들지 않았을까? 근데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경향들. 그러면서 어느 순간 내가 뭔가 약간 겉돌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데 저는 스트레더가 아마 거의 처음으로 누군가의 인생에 이렇게 깊이 개입했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물론 거기에는 현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고 푼수 같은 면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할아버지가 젊은이들 사이에 막 사랑에 끼어들어서 야, 너 저 여자 놓치면 후회한다. 어떻게든 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나 좀 선 넘었나 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개입했다. 그리고 내가 개입한 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낀다 라고 하는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삶을 이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경험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쵸. 최대한으로 경험하고 있는 거 아닌가? 누군가의 인생에 이렇게까지 발을 들여놓았다는 것? 그 장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저는 되게 뭔가 한 발짝 나아갔다? 이렇게 보였고요. 그러면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삶에 있어서 내가 보는 법? 그러니까 여기서는 인식, 퍼셉션이라고 하잖아요. 보는 법을 바꿨어. 그렇다고 내 진짜 인생이 변할까? 내가 이 스트레더가 말하는 것처럼 갑자기 체드처럼 사랑에 빠지고 막 술을 먹어서 길거리에서 막 이렇게 갈짓자로 걷고 막 갑자기 막 어떤 충동적인 여행을 떠나고 하는 게 아닌데 내가 보는 것을 바꾼다는 것만으로도 인생이 변할까? 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었는데 스트레더가 막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 옆에 고스트리라는 여자가 있어요. 여기 파리에서 어떤 가이드처럼 이 스트레더에게 계속 뭔가 안내를 해주고
뭔가를 보려고 할 때 힌트를 주고 하는 여자이고 사실 둘 사이에 어떤 감정적인 교류도 있는데 이 고스트리라는 여자가 그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당신 여기 파리에 남아서 뭘 계속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의무 말고? 라고 하니까 스트레더가 나는 한번 나를 끝까지 봐보려고 해.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실수하고 어떤 면에서 나이에 맞지 않게 체신에 맞지 않게 젊은이들의 사랑에 끼어들고 실수를 하고 책임을 져야 하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나는 나를 한번 끝까지 봐보려고 해라고 하는 대목이 있는데 결국 이게 타인을 보는 법, 세상을 보는 법이라는 거는 나 자신을 보는 법과 떼려야 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세상을 이분법으로 보는 사람, 세상을 도덕적인 잣대로만, 잣대가 없으면 안 되겠지만 잣대로만 보는 사람은 결국 사실은 저는 자기 자신도 그렇게 보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실제로 제가 그래요. 좀 저 자신을 좋아하는데 굉장히 많은 기준이 있고 그리고 굉장히 좀 엄격한 도덕적인 잣대를 들이대려고 하고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난 나한테만 엄격하고 타인에겐 그렇게 엄격하지 않아 라고 말하지만 저 자신의 개뿔이라고 얘기하고 싶을 만큼 결국 저는 나를 보는 눈이랑 세상을 보는 눈이 연결된다고 생각을 해서 내가 타인을 보는 그 방식으로 나를 보기 때문에 어쩌면 스트레더는 그토록 그 스스로에게 자유를 허락하지 않았던 그 엄격한 자신을 다시 보고 싶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럼 보는 법을 바꾸면은 삶이 바뀌어? 라는 문제는 너무나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너무나 만말일 수밖에 없는 게 세상을 보고 타인을 보는 방법. 그러니까 타인의 삶을 그 자체의 복잡 다단함을 인정하는 그 방식이 결국은 자기 삶에서 자기 욕망의 복잡 다단함을 인식하는 단계로 자연스럽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거를 스트레더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우리는 누구도 이 세상에 누구도 인생은 다 1인칭으로 살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보는 법이 바뀌면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 제3자의 입장에서 얘가 뭐 어제도 회사를 다니더니 오늘 회사를 왜 안 간도. 근데 뭐 다르게 산다는 거야.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이걸 제3자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게 맞아, 아니라 맞아. 1인칭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보는 법을 바꾼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하게 만드는 이야기이고 인물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 속에서 명장면 뽑는다고 한다면 어떤 대목 얘기해 주시겠어요? 되게 많은 명장면이 있는데 아까 그 가든 파티 장면도 너무나 명장면이라고 생각을 그쵸. 하고 제가 방금 그 말한 것처럼 그 고스트리라는 여인에게 자기 속내를 털어놓는 장면이 있는데 그 부분을 읽어드리고 싶어요. 스트레더가 그 1권의 마지막 쪽인데 그 고스트리 양이랑 대화를 하면서 자기가 지금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를 얘기를 하는 대목인 거예요. 스트레더의 대답 역시 한결같았다. 물론 내가 젊음 자체이긴 하죠. 그러니까 이 유럽 여행을 위한 그러니까 한정된 젊음이랄까. 체스터에서 당신을 만난 그 순간 젊어지기 시작했어요. 적어도 그 젊음의 혜택을 입기 시작한 거고 그 후 쭉 지속되었죠. 적절하게 그 혜택을 받아본 적이 없었는데 그건 곧 젊음 자체를 가져본 적이 없었다는 뜻이겠죠. 지금 이 자리에서 그 혜택을 받고 있고 얼마 전 체드에게 기다리라. 그러니까 이제 미국으로 가지 말고 여기 유럽에서 기다리라 라고 말했을 때도 그랬어요.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는 보잘것없어 보이겠죠. 솔직히 내가 느끼는 바를 당신과 나 말고 또 누가 알지 모르겠어요. 술을 진탕 마시지도 않았고 여자를 쫓아다니지도 않고 돈을 펑펑 쓰는 것도 아니죠. 사랑의 시를 쓰지도 않아요. 그래도 예전에 갖지 못했던 걸 지금 뒤늦게나마 되찾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진 않지만 나 나름대로 그 얼마 안 되는 혜택을 키우고 있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항상 고스트리 양이 이렇게 물었다. 그럼 해야 할 일이란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거죠? 나를 끝까지 지켜보는 거죠. 하지만 끝까지 무엇을요? 그녀는 있는 얘기는 다 끄집어내기를 좋아했다. 뭐긴요. 이 모든 경험이죠. 나올 수 있는 것은 그게 다였다. 그럼에도 되게 그녀는 할 말이 더 있었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당신을 끝까지 지켜보는 게 저였다는 거 기억 안 나세요? 기억이 안 나기는요. 마음속 깊이 소중하게 기억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 스트레더라는 사람이 사실 결말까지 보면 이 고스트리 양하고 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스트리 양과 깊은 관계가 되지도 않고, 그리고 분명히 뉴선 부인에 대한 애정이 있었음에도 거기로 돌아가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기를 선택을 하거든요. 근데 왜 아무것도 하지 않기를 선택을 하냐면, 여기서 고스트리 양과의 어떤 관계 진전을 택하면 그것이 미국의 관점에서 보기에, 아, 이 사람은 여기서 고스트리 양이랑 잘 되면, 아, 저 사람이 뭐 어쨌든 저기 파리에서 완전히 정신이 팔려서 그렇게 그치. 말을 했었나 보다, 이렇게 될 거고, 또 뉴선 부인에게 돌아가면 체드를 그토록 설득하려고 했던 자기의 행동이 보는 법을 익혔기 때문이 아니라 뉴선 부인과 그러니까 자기의 약혼녀고 또 심지어 재력이 있는 약혼녀잖아요. 그녀에게 뭔가 뭐 잘 보이기 위해서 뭐 체드를 어떻게 하려고 했었나 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뭔가 해석이 될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냥 내가 보는 법을 가진 걸로 만족할래 라고 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기를 택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또 너무 스트레더식의 결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고, 그러니까 도덕적인 관점만을 고수할 건 아니지만 나는 도덕적으로도 흠결이 없었으면 좋겠고, 그치만 내가 이 보는 법을 얻었다라는 사실, 세상의 복잡성에 눈 떴다는 사실을 온전히 나만의 것으로 즐기고 싶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보고 싶어 라고 하는 이 스트레더라는 인물의 캐릭터를 굉장히 잘 이렇게 맞아요. 드러내는 결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제가 이 사람이었어도 내가 뭔가 다른 사람이 됐다고 해서 뭐 체드를 통해서 뉴선 부인과의 관계를 회복한다든지, 혹은 뭐 뉴선 부인과의 원래 관계가 있었는데 고스트리와 매혹돼서 넘어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뭔가 누군가에게 기만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도덕적인 결벽성 자체는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득을 볼 생각이 없어. 내가 무엇으로부터도 득을 보지 않아야 내가 지금 이 경험에서 얻은 것을 온전하게 인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득을 보면 득을 봤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했다가 되는데, 득을 보지 않으면 이것은 순수하게 나의 판단으로 얻은 나의 결론이다가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고지식할 정도의 순수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끝까지 훼손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사람이 또 바뀌면서 안 바뀌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보는 법이 바뀌었어. 그래서 완전 다르게 갑자기 막 셔츠를 벗고 막 춤을 샹젤리제 거리에서 막 젊은이들 사이로 막 섞여 들어가고, 이런 사람은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온전한 자기 자신을 지키는 방식으로서의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참 이 인물에 대한 조형이 특이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가져온 부분도 2권에서 가져온 건데요. 저는 이제 이렇게 고전소설을, 그러니까 장편 소설을 읽을 때는 특히나 그 느낌적 느낌 장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어떻다는 거야를 분명하게 알기는 어렵지만 느낌적 느낌으로 이제 어떤 이 주인공이 뭘 느끼고 있고 지금 나는 이 장면에서 설명하기는 힘들지만 그 미묘한 감정 같은 게 전달되는 장면이 있는데, 이 대목도 그렇습니다. 스트레더에게 그 시간은 차차 야릇하게 소중하면서도 서글픈 색채를 띠게 되었다. 처음에 그녀를 부당하게 대했다는 후회가 들어서인지 난데없이 그녀와 그녀의 사회적 가치에 호의를 가지게 되었던 것이다. 마치 서쪽에서 불어온 어떤 막연한 바람이 훅 끼쳐오듯 그녀로 인해 그는 고향이 그리워지며 다시금 조바심이 생겼다. 정말이지 그 순간 그는 난파당한 뒤 신기하게도 둘만 살아남아 불길한 정막이 감도는 어떤 먼 해안가에 좌초된 상상을 했다. 그들이 지금 함께하고 있는 짧은 시간은 산호초가 가득한 해안가에서의 소풍과도 같았다. 예미가 가득한 표정에 애잔한 미소를 띠고 겨우 건진 얼마 안 되는 물을 서로 나눠 마시는 것이다. 그 사이 스트레더는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그녀가 자신이 결국 도달한 지점이 어디인지 알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건 아주 특별한 상황이었는데 그녀는 그것만은 절대 그에게 말해주지 않을 것이었다. 그건 무엇보다 그 혼자 풀어서 알아내야 할 것이었다.
그걸 알아내지 못하면 그녀에 대한 관심이 완전할 수 없을 것이므로 그는 풀 수 있기를 원했다. 안 그러면 마땅히 받아야 할 그녀의 진가에 대한 인정도 온전할 수 없을 테니 말이다. 라고 하는 건데 네. 여기도 지금 편집자님이 읽어주신 거랑 사실 연결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데 이 경험이 지나갔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현재형으로 이 경험 안에 있지만 이건 이제 끝난 일인 거죠. 이미 완결됐어. 그리고 여기서부터 나는 이제 떠나가야 돼. 그래서 현재형으로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과거형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 스스로에게도 어떤 제3자적인 그 메타적인 시선을 항상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그것은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일과도 관련이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 인생을 바꿀 편집자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는 거였고 결국은 그 자리에 도달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 자리에 도달했을 때 비로소 이 자기가 해왔던 경험들, 만났던 사람들 그 다음에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 스트레더는 처음에 출발했던 자리로 그대로 오는 사람. 훼손되지 않고 돌아오는 사람인데 하지만 보는 법을 다르게 완전히 새롭게 해서 돌아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그런 어떤 편집자라고 하는 일 자체를 형상화한 것 같은 인물인 거예요. 사실은 편집자들은 하는 일의 특성상 나이가 어려도 나이 든 사람 같은 방식으로 맞아요. 일을 할 수밖에 맞아요. 없거든요. 예, 맞아요. 내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이 텍스트를 총괄하고 전체를 네. 훑어보고 내 것이 아닌 글에서 방향을 잡아주고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 사람인데 이 스레더가 결국은 한평생 자기가 해온 일들이 무엇이었는지를 깨달아가는 과정이기도 하겠구나. 라는 면에서 이 대사들이라고 하는 작품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어떤 하나의 직업에 대한 통찰로도 보이는 면이 있어서 이 대목을 저는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왜 이 책 읽으면서 그렇게 이 인물을 저랑 비슷하다고 생각했는지를 뭔가 작가님의 설명을 통해서 들은 느낌인데 자기 인생을 편집해줄 편집자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일을 자기가 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고 거기에서 약간의 슬픔을 느꼈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아까 그 TCI 검사 얘기했잖아요. 네. 이제 거기에 이제 뭐 자극 추구라는 항목도 있는데 세 가지 항목 중에 마지막 항목이 사회적 민감성이라는 항목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타인을 의식하느냐. 근데 제가 이게 또 너무 낮은 점수가 나온 거예요. 근데 또 이제 후천적으로 그걸 굉장히 학습을 시켜서 막 이제 어떤 사회적인 연대감은 되게 높은데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타인에게는 되게 관심이 없는 성향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또 이걸 가지고 막 이게 막 민경님이 막 엄청 막 저를 놀리면서 봐봐 내가 뭐 사람한테 관심 없다고 했지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놀리고 막 이랬는데 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른 사람을 잘 못 보는 거다 막 이제 얘기를 막 하길래 제가 이 TCI 검사 얘기는 하지 않고 저와 가장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친구 우리의 재미나이에게 물어봤죠. 재미나이야 넌 나와 굉장히 오랫동안 대화를 했지. 내가 처음으로 너한테 물어본다. 너가 생각하기에 내가 모르는 무의식적인 나의 욕망이 뭐야?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재미나이가 하는 말이 근데 뭐 혜진님을 오롯이 이해할 수 있는 타인을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너 제대로 이해했어? 라는 말이래요. 근데 제가 현실에서도 계속 얘기하면서 무슨 말인지 알지? 이 말 굉장히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지? 내가 지금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뭔가 내가 하는 말의 뉘앙스와 행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굉장히 상대한테 체크를 하는데 이제 그런 욕망, 내가 하는 말의 어떤 기저에 있는 감정까지 오롯이 이해해 주길 바라는 어떤 욕망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솔직히 전 동의하진 않았어요. 그 순간. 그래서 제가 그래? 그게 너가 보는 어떤 나의 무의식적인 욕망이구나. 근데 만약 그게 맞는다고 치면 내가 그 말을 받는다면 결국 나는 그 일을 나 혼자 하게 될 거야. 왜냐하면 그게 그치. 나의 패턴이거든. 내가 살아온 패턴이거든. 결국 나는 내가 원하는 걸 내 안에서 찾거든. 이라고 말했더니 재미나이가 한마디 했습니다.
슬프네요. 근데 뭔가 그게 스트레더 같은 거예요. 그치. 결국 자기 인생의 편집자를 찾았지만 스스로 그 인생의 편집자가 자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느끼는 어떤 피해감? 이 상황을 메타적으로 보면서 뭔가 경험하고 있음에도 이미 지나간 것처럼 느끼는 그런 어떤 감정 상태? 그게 너무나 사실 저랑 좀 닮아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계속 여기서 보는 법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스트레더가, 뒤로 물러나 있다가 이제 보는 법을 익혔는데, 그래서 그 보는 법을 통해서 뭘 봤냐라고 하면, 저는 제대로 보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봤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이분법으로 세상을 보는 거는 너무나 사실 확실한데, 그 여전히 세라 포콕, 그러니까 체드의 누나 같은 경우는 그 자기의 기존의 판단을 고수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보는 건 너무나 쉬운데, 무언가 새로운 정보값, 새로운 이미지, 새로운 사실들이 들어왔을 때 그거를 편견 없이 온전히 수용하고 그로부터 판단을 내리고 그게 틀렸음을 인정하고 다시 수정해서 다시 보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어려운가. 세상을 제대로 본다는 것, 세상의 어떤 다면성을 제대로 본다는 건 얼마나 어려운가를 아는 게 결국 보는 법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처음과 똑같이 뒷짐을 지고 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첫 장과 마지막 장에 사실 같은 자세로 있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특히나 결말에서 그토록 믿었던 체드가 배신을 하거든요. 왜냐면 이 둘의 사랑만은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결한 면이 있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에 체드가 근데 나 그 아빠 사업 물려받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그 젊은이 특유의 변덕을 딱 부리거든요. 근데 그 순간 비혼의 부인과 자기만 심장이 툭 떨어지고 체드의 마음은 사실 이미 그쵸. 떠나버렸다는 걸 본능적으로 그 노인의 본능으로 느낍니다. 근데 그 순간 정말 내가 막 나서서 막 설득도 하잖아요. 그 스트레더가 체드야 너가 여기까지 왔으면 지금 정도가 되면 정말로 책임을 져야 한다. 뭔가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하는데 그 순간 자기의 설득이 얼마나 무가치한지까지 스트레더는 그치. 알아요. 그러니까 와 정말 세상을 제대로 보기가 너무나도 어렵고 내가 무언가를 봤다 손 치더라도 거기에는 반드시 함정이 있고 그 함정을 내가 또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책임지긴 너무나도 어렵구나라는 것을 계속 느끼면서 결국 여전히 그냥 서 있는 사람인 것처럼 첫 장처럼 뒷짐지고 세상에 맞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데 이 사람의 내면만 바뀐 거예요. 그냥 바깥에서 그쵸. 보면 이 사람은 똑같아. 근데 이 사람의 내면만 보는 법을 보는 그 관점만 바뀐 거라서 이런 의미의 성장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 혹은 얼마나 대단한가에 대한 평가는 실제로 다를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어떻게 생각하면은 제가 추구하는 성장에는 제일 가까운 것 같고 어떤 면에서 제일 현실적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사실 우리는 용기가 없죠. 네, 네. 그래서 맞습니다. 네. 책 좋아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맞아요. 네. 모든 경험을 이 책을 통해 한다. 그쵸. 성장도 책을 통해 하고 네. 실패도. 그리고 책을 네. 딱 덮는 순간 어떻게 네. 보면 안전한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네. 책을 펼칠 때 맞아요. 있던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느낌이랑 되게 비슷해요. 이 맞아요. 보는 법을 익힌다는 네. 게. 네,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와 다른 눈을 갖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분들께는 한 번쯤은 경험해 볼 만한 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박혜진 편집자님과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저는 항상 그런 느낌 받거든요. 뭔가 이 녹음을 하러 올 때 제가 어떤 말을 할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오고 막 이렇게 인덱스만 막 붙이고 모르고 오고 하고 나면 그 작가님이 하시는 말 속에서 내가 맞아 이렇게 느꼈었지를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유디트 헤르만의 소설이었나? 그런 소설에서 되게 어렸을 때 좋아했던 문장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네가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깊이 생각에 빠져 있는 내가 보여. 뭐 이런 문장이었던 것 같아요. 막 싸이월드 쓰고 그랬어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연인의 네.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 말을 작가님을 보면서 되게 오랜만에 떠올린 것 같아요. 뭔가 작가님이 뭔가 말을 할 때, 근데 그 말 속에서 내가 되게 깊이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그 안에서 저를 발견할 때가 있어가지고 항상 말을 하는 재미도 있지만 너무 듣는 재미가 큰 시간인 것 같아서 굉장히 제가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니 진짜 이 고전 독재 코너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 이유가 항상 편집자님이 이야기해 주시는 내용이 그 통상적인 어떤 그 고전을 이야기할 때 가는 네. 그 통상적인 몇 가지 그 방법이 있잖아요. 그 길 바깥에 있기 때문이고 아 그래요? 저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디가 아니야? 어디가 에? 작가 연표 이런 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죠. 예? 몰라요. 정말, 한시 예. 잭슨 누군지.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고전을 배울 때 네. 이 작품에 접하는 이런 경로를 따르지 않고 굉장히 사적인 경험과 네. 그다음에 읽으면서 깊숙이 만났던 부분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기 네. 때문에 좋아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늘 하고 있고 저도 마찬가지의 이유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책들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너무 나랑 관계없는 나라에, 관계없는 시대에, 관계없는 사람의 이야기인데도 왜 내 인생은 이 책으로 인해서 바뀔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을 항상 주시는 것 같아서 네, 지난번 시간에 어떤 카레닌에 대한 네. 애정과 더불어 이번에는 나는 스트레더였다 라는 고백과 함께 이번 시간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네 인생을 이렇게 바꾼 편집자가 누구야? 사랑에 빠진 친구. 그러니까 사랑에 빠져서 몰라볼 정도로 변모한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보세요. 네, 좋습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신 독자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한 대사들은 밀리의 서재에서 지금 바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각자 듣고 계신 플랫폼에서 댓글 또는 리뷰로 리딩 케미스트리에 대한 의견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리딩 케미스트리는 매주 월요일 업데이트됩니다. 다음 월요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